여러분, 세계의 범죄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법과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린드버그 사건입니다. 그 필체가 나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다. 자, 이 말은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브루노 리처드 하우프트만이 남긴 말이에요. 아니, 고작 필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 또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때는 1932년 3월 1일. 당시 미국 최고의 영웅, 그러니까 대서양을 최초로 혼자 비행해서 건넌 찰스 린드버그. 바로 그의 집에서 정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에게 닥친 비극이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녁 7시 반에 잠자리에 든 아기가 밤 10시에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50,000를 내놓으라는 협박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5주 뒤에 아이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초기 수사가 거의 실패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범죄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찰, 기자, 심지어 그냥 구경꾼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현장을 다 짓밟아버린 거죠. 중요한 증거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영웅에게 닥친 비극이라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이 오히려 수사를 망쳐버린 셈이죠. 바로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절박함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혼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이 린드버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법의학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증거가 하나 등장하면서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시 미국 산림청에 있던 아서 콜러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현장에 버리고 간 조잡한 사다리 하나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다리가 무려 4가지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제 그는 이 나무 조각들이 각각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사다리를 이루고 있던 그 수많은 판자 조각 중에 딱 하나가 용의자로 지목된 브루노 하우프트만, 그의 집 다락방 바닥에서 뜯겨나간 널판지와 나뭇결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용의자와 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강력한 과학적 증거였죠. 과학 수사에 또 다른 축이 있었는데요. 바로 필적 분석입니다. 무려 8명의 전문가가 동원돼서 범인이 남긴 15개의 협박 편지를 분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문가 8명 모두가 이건 독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글씨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우프트만의 필체가 맞다라고 똑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쓰던 독특한 철자 오류나 글씨 모양이 범인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무기가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범인을 딱 지목했죠?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의 두 번째 거대한 파장이 시작돼요. 근데 이 재판은요, 그냥 브루노 하우프만이라는 한 사람만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검찰 쪽은 보세요. 사다리 목재 분석 결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몸값 돈다발까지 아주 강력한 과학적, 물리적 증거들을 착착 내놓았죠. 반면에 변호인 측은 전략이 좀 달랐어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경찰 수사가 엉망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재판 자체를 언론의 거대한 쇼, 그러니까 서커스처럼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14,600. 네, 바로 이 돈. 이 돈이 하우프트만의 차고에 숨겨져 있던 몸값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값으로 전달된 돈에는 미리 일련 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돈다발은 그가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었던 거죠. 결국 이 재판은 7주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완전히 미디어의 광란으로 변해버렸어요. 온 국민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신문을 보면서 재판 과정 하나하나에 열광했죠. 그리고
바로 이 시끌벅적했던 미디어 서커스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온갖 의심과 음모론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우프트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마치 짙은 안개처럼 수많은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대중들의 상상 속에서 이 사건을 계속 살아있게 만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과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프트만 이 사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저질렀을까요? 이게 바로 공식 수사 결과에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죠. 공범이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일단 협박 편지를 보면 일관되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하우프트만이 공범 이름을 말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돈을 이지도어 PC라는 친구한테 잠시 맡아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PC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러니 진실은 더 알 수 없게 된 거죠. 자,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혹시 내부자가 범행을 도운 건 아닐까? 그러니까 린드버그 집안의 하인이 연루됐을 거라는 가능성이죠. 이것도 이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제기되는 이론이에요. 특히 바이올렛 샤프라는 하녀의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이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린드버그 가족이 범행이 일어난 그날 그 별장에 머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음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내부 공모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큰 이론일 겁니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인 찰스 린드버그가 이 모든 걸 꾸민 게 아니냐는 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부 이론가들은 린드버그가 사실은 자기 아들이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 납치극을 꾸몄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린드버그가 당시 유행하던 우생학, 그러니까 인종을 인위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사상의 지지자였다는 점. 둘째, 실제로 아기가 구루병 같은 건강 문제가 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행 당일 밤에 그가 원래 있던 뉴욕 약속을 깨고 이례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음모론들은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잖아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만들어낸 세 번째 파장입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법과 수사 시스템에 남긴 정말 거대하고 영구적인 영향력이에요.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유산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법이 바로 린드버그 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괴범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주로 넘어가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이건 규경찰이 아니라 연방정부, 즉 FBI가 직접 수사하는 연방 범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연방정부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FBI의 수사 방식 자체도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혁신됩니다. 예를 들면 몸값으로 쓰인 돈의 일련 번호를 추적해서 범인을 쫓는 기법, 전국의 모든 단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역경찰, 주경찰, 연방경찰이 힘을 합치는 합동수사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현대적인 공조수사의 기본틀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이 완전 미디어 서커스 같았다고 했잖아요. 이 쓰라린 경험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재판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법정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언론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9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만약에요, 오늘날의 발전된 법의학 기술, DNA 분석 같은 걸로 당시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본다면 과연 결과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과연 역사는 다시 쓰일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